네, 채권 전략하면 이분지요. 문홍철 DB금융투자 채권 파트장 모시고 채권 시장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예, 오늘 오랜만에 증시가 네. 좀 오르긴 하는데요. 네. 여전히 좀 불안합니다. 네. 미국장이 휴장이어서 그런지 이제 미국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지난주에 6월 FOMC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연준이 경기 침체를 시나리오 상으로 하나 각인시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요. 네. 채권 시장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사실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거는 시간의 문제지 도래하는 거는 이제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고 오히려 이제 언제 오느냐 이 정도만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4월이었죠. 미국채 2년, 10년 금리 차가 이제 역전이 되면서 뭐 채권 시장에서 뭐 당연히 2년, 10년 역전되면은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역전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었고요. 이제 그에 대해서 보통 이제 과거에도 늘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은 늘 나오는 얘기가 시간이 많이 남았다거나 뭐 과거의 적중도가 어땠거나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침체는 사실상 이제 불가피하고 이제 연준의 커뮤니케이션상 이제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실업률과 이 물가에 대해서 역의 상관성을 기본적으로 이제 가정을 하는데 물가가 안정된다고 전망을 하면서 실업률은 안 오를 거다라는 거는 이제 상호 모순이란 말이죠. 물론 이제 연준의 정치적 입장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쩌면 침체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추구해야 되는 목표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정치적 이유 때문에 겉으로 얘기를 못하는 거지 침체 도래 가능성은 불가피하고 그렇다면 침체가 뭐 꼭 나쁜 거냐? 지금 시장에서의 가장 큰 악재라는 건 이제 침체보다는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침체가 와서 인플레이션이 안정된다면 뭐 그거는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그렇게 뭐 꼭 나쁘게 볼 필요만은 이제 없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저희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를 부러뜨려야지 인플레이션이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은 공감을 하면서도 이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같이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또한 글쎄요, 해외 IB들이 지금부터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을 조금씩 올리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저께 노무라 증권인가요? 올해 미국 경제가 4분기부터 역성장이 들어가면 네. 6분기 연속 경기 침체가 지속될 거다라는 네. 전망들도 슬슬 오고 있는데 네. 동부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과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냐?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70년대를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럼 70년대와 지금이 뭐 비슷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뭐 저희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70년대와 지금이 가장 다른 이유,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만 그 근본적인 것을 저희가 파 들어간다면 과연 왜 70년대에는 긴축을 하면 물가가 잡히는데 긴축을 안 했어요. 뭐 하다 말다 했습니다. 그럼 이 70년대에 왜 긴축을 그렇게 못했냐?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전쟁 때문이다. 내지는 뭐 금태환 제도가 당시에 금과 달러 간의 패그가 이제 폐지되었다. 뭐 이런 걸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인플레이션의 결과에 가깝고 사실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그 당시에 대량의 이 베이비 부머들이 취직을 하려고 나왔는데 거기다가 긴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면서 70년대 얘기예요. 그러면서 소비가 많이 늘어나가는 상황이고 사람들이 취직을 많이 하고 그런 상황에서 긴축은 당연히 못하는 상황으로 정치적으로 압력이 이제 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80년대가 되면서 정치적 압력이 다들 취직해 있는 상태고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소비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론에 의해서 정치적 압력이 긴축을 하라라고 오히려 갔던 거고 그 상황에서 이제 볼커는 마음 편하게 긴축을 했던 거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다들 이제 아실 겁니다. 미국 바이든과 민주당이 무엇에 신경 쓰는지는 다 아실 거고요. 그렇다면은 과연 앞으로 인플레이션의 흐름이 과연 70년대식의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지금도 뭐 지난 한 10년이랑 비슷하게 다시 힘들어지면 연준의 강력한 완화 정책, 뭐 그 시기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 정책에 의해서 다시 풀릴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저희는 이제 인구 구조가 가장 다른 점에
대해서 그 힌트를 좀 찾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물가 상승, 그러니까 인플레를 안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지금 시점에서 부분일 것 같고 경기 침체가 회피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인플레 안정을 위한 요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장의 하방이 열렸다, 뭐 본격적인 하락장의 시그널이다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주식 시장이랑 채권 시장의 시그널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점들이 다릅니까? 이 채권 시장이 보는 게 워낙에 이제 주식이랑은 좀 다르고 채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어두운 면이 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늘 생각이 부정적이고 이제 어두운데 채권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다르게 보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채권은 그 수급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발행이 얼마나 많이 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다. 그런데 발행이 늘어나면 채권은 수급이 악화가 되겠죠. 그런데 그 발행이 지난 팬데믹 위기 때 정부가 빚을 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채권 발행이 늘었고요. 뭐 인플레도 인플레인데 이 발행이 늘다 보니까 채권 시장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하시는데 과연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양적 완화를 했는데 인플레가 안 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왜 왔냐? 정부가 돈을 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앞으로 돈을 계속 쓰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만 정부는 부채를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갚아 나가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위기 이전 수준까지 GDP 대비 국가 부채 그 재정 적자가 줄어들었고요. 그동안 발행됐던 단기 채권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번에 2차 추경을 한다고 했지만 추경이 돈을 더 쓴다는 걸로 알고 계신데 내용을 뜯어보면 빚을 지금 11조 원이나 갚겠다고 나왔습니다. 저 지난번에도 나오셔서 얘기해 주셨었죠. 빚을 이런 식으로 갚아 나가는데 그러면 인플레라는 게 돈을 뭐 인구 구조는 말씀드렸고 정부가 돈을 쓰면 인플레 오는구나 알았어요. 근데 지금 돈을 정부가 엄청난 속도로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앙은행까지 걷어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쌍두마차처럼 둘이서 인플레를 잡겠다고 해서 말 둘이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인플레 더 이상 못 가게. 그렇다면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수급으로 그게 바로 이제 나타나는 거고 그러면은 과연 인플레가 뭐 저희가 금방 가라앉을 거다 혹은 뭐 완전히 뭐 디플레가 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속성, 70년대 같은 지속성은 굉장히 없을 것 같고 특히 경제에 있어서는 이런 쌍끌이 긴축은 굉장히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명목 성장률은 빠르게 좀 가라앉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무동철 파트장님이 심오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하다가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와 부채를 갖고 있죠. 근데 인구 구조를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부채를 세대 간의 갈등, 즉 젊은 세대한테 이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곧바로 기업들한테도 반응이 나타날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결국 빚은 이전 세대, 좀 하위 시니어층이 많이 향유했는데 그 빚을 전부 이 청장년층이 갖고 있는 이 실태가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결국 이러다가 깨진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에는 채권 금리의 상하반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큰 트리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립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죠. 지속까지 가능하지는 않은데 과연 이것을 지속 가능하지 않게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냐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에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해당 관련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연금이거든요. 그럼 이제 선진국들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뭐 세계 4대 연금이에요. 그런데 다른 선진국에서 더 쌓인 돈이 많을 텐데 다른 선진국의 엄청나게 큰 연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이제 일본이나 뭐 일본의 GPIF라는 게 있고 혹은 뭐 미국의 뭐 캘퍼스라고 이제 주로 캘리포니아의 공무원 연금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 뭐 선진국에서 뭐 가령 독일이라든가 미국의 거대한 국민연금 들어본 적 없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없냐면 예전에 하다가 그냥 다 망한 거예요. 지금은 주요 선진국들은 연금을 어떤 식으로 주냐면 젊은 세대들이 연금을 내고 그 연금을 그냥 바로 줍니다. 노인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후세에게 부담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선진국이 다르게 해놓은 것은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인구가. 그러면 없는 만큼 노인들도 어쩔 수 없으니까 적게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만들어놔서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도 국민연금도 분명히 뭐 언제일지 모르겠어요. 수십 년 후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젊은 세대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거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모든 선진국들이 이미 답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에 대한 대비를 좀 이제 해놓고 지금도 아마 이번 정권에서 뭐 연금 개혁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민적으로 합의하기가 굉장히 힘든 이슈인데 이게 어쩔 수 없다는 점을 좀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채권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채권하는 입장에서는 인구 구조가 나쁘면 당연히 금리가 올라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구 구조가 나쁘면 채권 발행이 늘어나서 금리가 올라야 되지만 정반대로 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또 금리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해서 이 금리가 어디로 갈지는 확실히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건 좀 젊은 세대 분들이 조금 힘든 시기가 앞으로 계속 좀 올 수 있다는 점은 좀 확실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장기 금리는 채권 발행이냐 아니면 성장률이냐 어느 쪽에 좀 더 무게가 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좀 네. 갈릴 것 같은데요. 시기를 좀 좁혀볼까요? 사실 문홍철 파트장한테 주가지수의 하방을 여쭤보는 게 좀 조심스러워서 네.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네. 최근 우리 주식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 금리니까요. 네. 그러면 금리의 상단을 미국하고 한국을 좀 구분해서 네. 어디까지 좀 열어놓고 보세요? 요즘 이제 제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이슈인데요. 이제 저희가 방법론을 좀 몇 가지 개발해 보면 일단 기준금리 상단에 대한 개별적인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일단 그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가령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2.75가 될 수도 있고 뭐 3%가 될 수도 있고 미국은 뭐 3.75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고채 3년물 기준으로 그거에다가 즉 기준금리 상단에다가 플러스 1%포인트를 더하시면 히스토리컬리 과거 역사적으로 금리 고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레벨 이상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3.6 이상까지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시 이 다음에 그 고점을 뭐 다시 넘는다고 하더라도 뭐 가봐야 뭐 최대 4% 이제 10년물 기준으로 이제 거기에 이제 더하면은 10년물이 이제 5%가 되겠네요. 5%가 되겠는데 이제 미국 채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시장이 좀 다를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고점 대비해서는 좀 낮게 지금은 봐도 될 것 같고 지금 한국은 거의 고점을 본 레벨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은 이제 약간 한국이랑 다른데 가령 미국의 기준금리는 뭐 3.75에서 4%라고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과거에 한국은 기준금리 고점 대비 플러스 이제 1%포인트 정도를 고점으로 잡으면은 어느 정도 시장 충격을 감안한 이제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은 그렇게 잘 안 움직이고 미국은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면 미국은 이제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라고 해서 시장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정해줍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현재 장기물이 2.4%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대 인플레이션에다가 채권 시장에 생각하는 실질 장기 성장, 실질이란 말이니까 인플레가 빠져 있죠. 그러니까 실질 장기 성장을 더하면 그게 명목금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실질 장기 성장이라는 게 현재로서는 0% 이하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대 인플레가 2.4%니까 더하면 2.4%네요, 맥스. 그러면 그 2.4%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1%포인트 하면 3.4예요. 즉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대략 저희 모델상은 3.4% 정도가 고점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3.6을 넘었다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략 미국채 10년이 여기보다 지난 고점보다 더 높아지기는 밸류상 좀 어렵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인플레라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요소가 있긴 하기 때문에 봐야 되겠지만 저희는 분명히 밸류상은 상당한 고점에 가깝다고 금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홍철 위원님의 전망을 쭉 보니까 그러니까 모델이죠. 네. 결국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수가 아니고 변수이기 때문에 네. 그거의 업앤다운에 따라서 약간 상하단을 움직일 수 그렇습니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좀 재밌었던 것은 히스토리컬,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1%포인트의 가상금리격으로 좀 네. 감안하면 네. 약간 고점을 잡을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우리가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인데 네.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물가를 과연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네.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논의를 위해서는 좀 모델을 단순화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물가를 우리가 이제 세 개로 한번 잘라볼게요. 첫 번째는 상품들, 물건들. 두 번째는 이제 서비스. 네. 세 번째는 에너지. 이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상품은 우리가 요즘은 물류 병목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잦아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숫자를 보면 대략 올해 초부터는 상품 관련된 물가는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물가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최근에 이제 우려는 서비스 쪽이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 더하기 이제 유가죠. 서비스 쪽은 사람들이 서비스 오르면 서비스가 비중도 커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을 더합니다. 서비스로 확산되고 있네. 근데 저희는 정반대로 오히려 안심하고 있습니다. 왜 안심하고 있냐면 서비스의 거의 대다수가 거주비예요. 그리고 그 핵심은 이제 렌트비죠. 근데 이 집세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은 금리가 먼저 오르면 서비스는 영향을 바로 받습니다. 가령 물건 같은 경우에는 우려되는 게 금리 올린다고 물류망 병목이 해소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어려워요. 그런데 금리를 올리면 서비스는 바로 조정을 받기 때문에 저희는 안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변수는 에너지인데 에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뭐 여기서 유가를 말씀드릴 건 아닐 것 같은데 과거에 한 20년 이상의 패턴을 보면 원유 시장은 어떤 큰 침체가 오기 전까지는 꾸준히 오릅니다. 그게 수급의 이슈든 재료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고 평소에는 늘 올라요. 그러다가 침체가 오면 이게 반토막 혹은 반의 반토막이 납니다. 그게 이제 원유 시장의 특징인데 저도 그래서 원유 시장이 펀더멘털 대비 비싸다고는 보지만 그렇다고 바로 조정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립니다. 위기 전까지 계속 올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이제 지금보다 더 압력을 가하느냐의 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올해 중으로 원유가 150불까지 오른다고 하더라도 현재 110불이지 않습니까? 150불까지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전년 대비 상승률 측면에서 보면 베이스가 계속 높아져 왔기 때문에 전년 대비 상승률이 더 높아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높긴 높은데 얘가 더 올라가는 게 문제잖아요. 현재 높은 수준은 150불까지는 견딜 수 있다라고 일단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물가 쪽에서는 서비스 쪽에서 특히 안정의 기운이 좀 생기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오늘 심오한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유가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난 20년하고 30년의 세월 동안 다른 것은 사실 전 세계에서 원유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이다라는 얘기도 있었었는데요. 최근 사우디와 미국의 이 관계에 대한 복원이 가장 중요한 트리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 미국의 물가 수준이 꽤 중요할 텐데요. 최근 9%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고점을 차치하더라도 수준은 도대체 어디까지 열어놓고 보세요? 이제 아까 제가 뭐 어차피 소설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소설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원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150불까지 오르더라도 올해 중으로는 전년 대비 물가에 플러스 영향은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품 쪽은 꾸준히 기여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럼 이제 서비스가 남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서비스 쪽은 집값의 흐름은 지금 5월달 지표에서 크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량과 사람들의 이제 심리 관련된 지표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렌트비는 그거에 되게 후행하거든요. 그래서 렌트비는 아마 올해 3분기 혹은 4분기까지도 수준이 되게 높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와 있어요. 그 이후에 꺾일 거라는 게. 그렇다면은 보면은 이제 유가는 추가적으로 플러스의 기여도는 아닌 것 같고 상품은 하락이고 서비스는 약간 증가세가 연말까지 된다면 과연 상품과 서비스 중에 누가 더 크냐 이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럼 과연 히스토리로 봤을 때 상품은 CPI 그 물가 지수에서 항목이 약 30% 정도 차지하고요. 서비스가 70%를 차지하니까 서비스가 비중이 높으니까 그러면은 서비스가 올라가면 무조건 오르겠네라고 생각하시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를 따져보면 상품이 결정합니다. 전체 물가는. 왜 그러냐면 상품이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비중은 작은데 변동성이 커서 전체 물가는 결국 서비스보다는 상품의 영향을 좀 많이 받던 과거의 경향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물가가 앞으로 이제 뭐 다음 달, 다다음 달까지는 좀 오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유가도 좀 높은 상황이고 특히 유가 내에서 이제 휘발유 가격이 최근에 많이 높기 때문에 유가가 조정받는다고 뭐 휘발유 가격이 바로 떨어지고 이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난 데이터를 보면 대략 7월에 발표되는 지표들까지는 물가가 좀 높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늘 앞을 보고서 적어도 뭐 3개월, 6개월 후를 보고서 판단하는데 다른 데이터를 봤더니 얘네들은 이미 가라앉고 있다더라. 그렇게 된다면 아마 원유 시장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 쪽에서도 일부 좀 희망을 가져볼 생각은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파트장님께서 소설을 쓰고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뭐 역사적 사실과 어떤 팩트에 기반한 팩션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과 같은 주가 하락기에 채권이 피난처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요새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해답을 어떻게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주식과 채권이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좀 그때그때 좀 다릅니다. 같이 갈 때도 있고 요즘은 같이 가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는 같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좀 반대로 가고요. 지금 같을 때는 좀 같이 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좀 있고 그러면은 향후에 인플레가 좀 안정이 된다면 같이 좋아지는 거냐?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은 도망갈 데가 없고요. 현금 외에는 사실 피해 나갈 데가 이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수적인 흐름에서 자신을 지키는데 네.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나중에 좋아질 때가 곧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포지션을 전환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으실 필요가 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문홍철 파트너님 모시고 일단 소나기는 피해가자라는 말씀을 주시면서도 물가의 고점이 일단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주목이 됩니다. 오늘 DB금융투자 채권 파트장 문홍철 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